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26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 박영렬 원장님 말씀 후에 직접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박영렬 원장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영렬 교수입니다. 한국경영교육인증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경영학교육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인증원장을 맡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고 그 내용을 절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뤄왔던 경영학교육의 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당연성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속도 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이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변화를 대학들이 수용하지 않는다면은 경영교육 변화에 낙오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우리 경영대학의 경우에 위기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경영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발제자 분들께서 경영교육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컨텐츠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의 대두라든가 인공지능 등의 어떤 기술의 변화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이상 아마 세계는 1,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의 위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지만은 1990년대 말까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업도 이런 성장 속에서 성장에 따른 기업 내 경영관리, 매너지먼트에 대한 교육이 초점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피터 드러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단절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대가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제 성장도 둔화가 됐고 바이러스 문제, 기술 변화 등등 환경이 엄청나게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영학교육은 아직까지도 성장 시대 매너지먼트에 초점을 맞춰서 경영학교육이 실행되고 있고 뭐 저를 포함한 많은 교수진들이 이와 같은 경영학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영학교육의 대변혁이 필요한 것이고 이와 같은 변혁의 모습 안에서 경영학교육 콘텐츠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경영교육 그리고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경영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 뭐 창업, 그리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과 같이 성장이 힘든 시대에 있어서는 진정한 성장을 모색하는 뭐 윤리교육 등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교육 콘텐츠를 그 좀 더 의미 있게 경영 철학 속에서 가지려면은 기업가 정신, 윤리교육도 발전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경영 정책에 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 정책, 금융 정책, 노동 정책, 환경 정책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교육도 우리에게 절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는 실질적인 산학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을 인지할 수 있는 국제화 교육이 우리 경영학 교육에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 90년대 경영학은 안정적 환경 하에서 기업 성장과 함께 경영관리, 교육을 발전시키면서 경영학 교육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영학 교육이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이런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학 교육의 주체들이
제가 보기엔 좀 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학의 또 다른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환경의 불확실성을 주도해가는 대학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서 다양한 분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을 위해서 대학 교육기관이 먼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학회하고 한국경영대학원 협의회가 2005년도에 그 대학교육 향상을 위해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을 발족을 했습니다. 근데 발족 초기에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역할인 인증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지금 뭐 인증의 필요도도 나타나고 AACSB나 에퀴스와 같은 글로벌 그 기관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경영인증원도 그동안 많은 변화를 했습니다만은 인증에 대한 필요도 뭐 회피 등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은 인증의 어떤 그 역할을 뛰어넘어서 경영교육 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언택트 시대에 많은 기업 경영 교육들이 융성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온라인 기업 경영 교육에 대한 인증도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대학 대학원 협의회 그 3개 기관이 2017년도에 MOU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깊은 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에게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저에게 절실한 것은 산학협력인 것 같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서 미래 경영교육에 대한 발전의 그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경영교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 3년 내에 이 방법에 대한 문제는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효과성을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경영교육 컨텐츠에 대한 대전환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박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컨텐츠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산업협력. 근데 이제 좀 언급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가 인증원,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변신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협업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요. 대학 간의 협업, 교수 간의 협업, 그 협업을 좀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 그게 아마 인증원이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니까 그러려면 이제 산업협력이 필요하겠죠. 네, 네 분 수고하셨고요. 뭐 시간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벌써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 토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중에 질문 몇 분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들 하시면서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에도 답변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혹시 참가자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들어와서 비디오 중지 음소거 다 제거하시고 질문 좀 해주시죠. 뭐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박동수 교수님 해주시겠습니까? 이종민 교수 질문 안 계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종민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영국 레딩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들으면서 궁금했던 생각은 영국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런 변화를 겪고 있고
함께 많은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고민들은 이제 영국은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경영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화가 돼서 이제 하이어 에듀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 대학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특히나 그 석사 이상의 MBA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대학 간의 경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100% MBA나 뭐 MS 과정을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우려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학위와 오프라인 학위를 과연 동등하게 취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과연 시장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시장에서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온라인 학위를 가지고 나갔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그러한 그 네임 밸류, 학교의 그 네임 밸류를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 그게 이제 어려워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렇게 돼서 오프라인의 그 학위의 네임 밸류도 혹시 다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들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 온라인 교육이 확실히 강화되는 측면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은데, 이 과연 학교의 중요한 기능 중, 대학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이 학위 수여에 관한 점에 있어서 앞으로 온라인 전환이 학위의 그 역할을, 가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질문은 김영배 학장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김 학장님 발제 중에 한국의 경우에 그 MBA, 특히 이그젝티브 MBA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학생들이 그 네트워킹이 빠진 온라인 교육을 거부해서 일단 다음 학기로 미뤘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레딩 대학에서는 그런 이그젝티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뭐 역사가 짧긴 하겠지만. 레딩 대학은 그 헨리 비즈니스 스쿨은 아마 영국에서 최초로 그 이그제큐티브 MBA를 시작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돼 있고 많이 알려져 있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그 교육은 계속 이그제큐티브 MBA 과정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도 하고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그 실제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잘 참여를 하고 있는 추세고요. 실제로 그거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MS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저희는 이제 중국이나 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된다고 하면은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절반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베이를 진행해 본 결과 이제 실제로도 이제 내년 인롤먼트가 한 30% 이상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확실히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온라인으로 100% 전환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온라인으로 하니까 영국에서도 참여하시고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참가자께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안 계신가요? 배종태 교수님 들어와 계신데 한 말씀 하실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카이스트 사례는 우리 김영배 학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그 기술적인 이슈는 많이 됐는데, 우리 특히 MBA 학생들이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 때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학업 동기라든지 또 사전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도와줄 거냐 하는 것도 조금 더 고려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지금 제 경험으로는 그 홈워크로 하지 않으면 케이스를 훨씬 더 안 읽어오는 것 같아요. 예, 훨씬 더 오프라인을 할 때는 바로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하니까 케이스를 다 읽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래서 강의 자료도 좀 아무래도 텍스트가 많은 것보다는 학생들이 계속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림 같은 게 좀 많고 좀 여유 있게 해야 되는, 그리고 뭐 그런 기술적인 건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그룹별로 뭔가 텀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지금 뭐 우리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 작업하는 그런 툴들 같은 걸 좀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하여튼 사전적으로 아까도 이렇게 학생 면담을 줌을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경험이 학생들로 하여금 서로 이제 어떤 것들이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고 하는데 더 도움이 됐는지, 교수들이 어떻게 해줄 때 학생들이 좀 더 그런 새로 수업 준비하고, 물론 이제 옛날보다도 자료를 미리 올려달라 이런 요청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다들 좀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교수들과 교사들이 공부하게 만들었는데 이 온라인 학습이라는 게 자기 주도하에 학습을 하는 건데 그게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계속 그 타율에 의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율로 공부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대 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광현 교수님 혹시 뭐 코멘트 있으세요? 한두 분만 더 말씀하시고 토론을 참여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김무성 바쁘신데 들어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목포대 이창대 교수님 한 말씀 하세요. 네, 뭐 다들 좀 샤이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박대순 대표께서 한 말씀 하시겠어요? 기업체 교육을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네, 뭐 한 말씀이라기보다도 말씀 잘 들었고요. 기업 쪽에 그 조영탁 대표님께 질문 하나 드린다면 어차피 이제 오프라인 교육에서 모든 거는 아니겠지만 일부 가능하고 바람직한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플립러닝으로 이제 전환을 해가는 게 큰 흐름인데 혹시 그 현장에 계시면서 그렇게 오프라인 중심의 교육이 플립러닝으로 전환해 갈 때 기업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나 또 성공적으로 그걸 하기 위한 어떤 요령이나 교훈 같은 게 뭐 몇 가지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갑자기 말씀하세요. 조 대표.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플립러닝을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섞으면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2000년 초반부터 했었어요. 사실은 처음부터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플립러닝이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일단 저는 그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준비를 많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일단 그 플립러닝의 그 필요성이랄까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술적으로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플립러닝이 이제 왜 효과적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육의 효과성을 따져보면 렉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을 때 효과성은 뭐 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발표하게 한다든지 토론하게 한다든지 시뮬레이션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남을 가르쳐 본다든지 할 때 교육 효과성이 되게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교육의 어떤 시간적인 자원 측면에서 A라는 걸 가르쳐야 될 때 한 2시간이 시간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 2시간 동안에 가장 효과가 높은 거는 아까 이렇게 가르쳐보고 실습하게 하고 뭐 토론하게 하고 발표하게 하는 건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사전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 속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막상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소중한 시간을 기초 내용을 학습하게 하는데 강의 지식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전에 학습하게끔 해오면 기본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면 효과성이 높은 이제 플립러닝을 할 수 있다는 그 기본 개념만 많이 알면 그 사전 학습을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리딩 어떤 페이퍼로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플립러닝이 왜 필요하냐, 그게 얼마나 효과성을 높이느냐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한 확실한 생각, 그것만 있으면 저는 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사회자님, 아까 저 김광현입니다. 아까 네. 기회를 주셨는데 네. 저도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 하나 드린다면요. 네. 저희 MBA 강의를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해서 그렇게 갑자기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고서
느낀 경험은 이게 우리 한국적인 뭐 학생들의 그 니드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공정성 이런 측면 해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100% 온라인보다는 블렌디드 러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그 강의를 하고 나서 평가에 승복하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시험은 현장에 나가서 치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꼭 뭐 이런 비상사태, 팬데믹 이런 사태만 생각할 게 아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건 같이 그 블렌디드 러닝으로 방향을 지어 나가야지 우리가 순수하게 그 뭐 미네르바 뭐 교육 같이 그렇게 나갈 수는 없지 않겠냐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온라인 MBA는 아주대가 경험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좀 그 결점이 저희들이 경험을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금 2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전부 시험은 해외 나가 있는 학생도 원칙적으로 들어와서 보도록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셔야 되겠어요, 앞으로.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벌써 거의 뭐 얼마 안 남아서 그 마지막으로 발제자들께서 한 3, 4분씩 정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또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김정우 교수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두 가지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오프라인 비중이 얼마나 늘어날지 하고 그다음에 협력 방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앞에서 온라인 비중에 대한 말씀들은 다른 분들이 다 해주신 것 같고요. 결국은 온라인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학생이라든지 교수, 그다음에 뭐 정부라든지 이런 주체들도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이제 인식이 된 것 같아서요.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온라인 비중은 어느 정도 저희 그 경영교육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협력 방안 관련해서는 아까 박영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영교육 인증원이나 또는 경영학회나 이런 쪽에서 대학 간 협력이라든지 또 교수자들 간 협력을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마련을 해주시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일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배 학장님 추가 말씀 부탁합니다. 예. 우선 과목당 블렌딩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에서 어떻게 블렌딩을 했으면 좋겠냐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 카이스트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 2, 3년 전서부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으로 두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가 이제 비즈니스 어널리틱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엔터프리너십인데 그건 아마 이제 카이스트의 특성상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술과 경영을 융합한 인재를 키우겠다는 게 이제 저희 학교의 설립 이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학생들이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아니면 계량적인 분석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좀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온라인 컴포넌트로 많이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엔터프리너십인데 그 엔터프리너십은 저희는 두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타트업들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에서 신사업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개발하는 그런 인력들을 좀 키워야 되는데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MBA 교육에 있어서 대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인터랙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나 특히 뭐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뭐 동문 네트워크나 이런 데하고 인터랙션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박영렬 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산업협력에 대한 어떤 플랫폼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민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온라인 MBA에 대한 그 사회가 얼만큼 수용할 것인가. 그 사실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 저희도 뭐 온라인 MBA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가능하게 이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과연 우리가 제공하는 온라인 MBA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면 교육을 받은 학생들하고 똑같은 교육의 퀄리티를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거를 판단해야 저희도 온라인 MBA를 열 건지 안 열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영탁 대표 오늘 시간이 없어서 휴넷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못 하셨는데 교수님들이 잘 모르실 테니까 대충 한 2, 3분에 휴넷의 현재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기업교육 쪽에서 이제 가장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원 한 350명 정도 되고 올해 매출 규모는 한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0억 정도 되고 기업 교육 중에서 특히 이제 아까 에이테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그 정도 해서 소개는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학습 격차 부분하고 개인 맞춤 학습 잠깐만 말씀 좀 드리면요. 학습 격차는 저는 이 코로나 와중에 일시적으로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도 결국은 에듀테크로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맞춤형 학습 쪽은 상당히 많이 진도가 나가 있고요. 소위 기업체 XAPI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XAPI라는 개념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개인들이 X 뭐요? XAPI라는 XAPI? API를 통해서 XAPI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뭐 보고서 쓰고 유튜브 보고 신문 읽고 하는 것들을 전부 분석을 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에 맞춘 알고리즘을 짜서 학습을 큐레이션 해주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미 이제 상당 부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맞춤형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 아까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교육이 모듈별로 쪼개지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칸 아카데미 학원은 살만 칸이 얘기하는데 그 더하기 빼기 같은 문제를 그 더하기를 모듈 해가지고 다 학습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문제를 10번 연속 문제를 자동으로 기계가 출제를 하게 만들어서 10번 연속 맞추면 그 부분은 완전 학습됐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모듈별 완전 학습이라는 개념이 또 필요하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그 게미피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습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면 정말 재밌게 잘할 수가 있는데 타율적으로 하니까 이제 학습 효과성에 문제가 있는데 의외로 게미피케이션을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자기주도 학습의 의지가 굉장히 커 나가면서 경쟁을 하면서 학습하는 부분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개인 학습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나 통계, 뭐 대시보드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경쟁 이런 걸 통해서 게미피케이션을 기술적으로 잘 설계를 하면 굉장히 자동 학습이 되면서 맞춤 학습이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나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적용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쪽은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기업 쪽에서는 아까 이제 그 인공지능 큐레이션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가고 있고요. 요즘 이제 7월 달부터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한 회사 내에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학습 데이터들을 다 쓰면서 훨씬 더 이제 고도화돼 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끼리는 우리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인공지능 튜터나 강사나 이런 레벨이 어느 정도냐 봤을 때 농담 삼아서 중학교 1학년 수준이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알고리즘을 짜서 계속 학습시키냐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렬 원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정부가 무슨 디지털 뉴딜인가 뭐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앞으로 쓰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면서 제 생각은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학 교육에 있어서의 협업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우리나라 업계를 위해서도 그런 점에서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이 좀 발상의 전환을 좀 하셔서
좀 한번 범학계적으로 한번 좀 뭘 좀 치고 나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학회가 플랫폼이 돼야 되고, 경영학회가 만든 공공재인 경영교육인증원이 교육을 맡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협업의 시대, 분업을 통한 협업의 시대가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쟁력은 대학의 본연의 그 모습인 컨텐츠의 그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영학회의 어떤 엄브렐라 안에서 인증원이 그 교육에 대한 컨텐츠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의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지금 뭐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뭐 이런 뉴딜의 여러 가지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학계와 업계, 정부 또 업계 중에서도 우리 저 조영탁 대표가 일하시는 에듀텍 분야의 리더들도 좀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나라 경영학 교육 전체가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고 충분히 말씀을 못 나누셨겠습니다만은 지금 몇 분 지나기도 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네 분 저 강당에 있었으면 박수를 쳐달라고 할 텐데 저 혼자 박수. 그 김종호 교수님, 김영배 학장님, 조영탁 대표님, 박영렬 원장님 감사드리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신 25명의 그 국내외에 계신 여러 교수님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감사드리면서 오늘 특별 워크숍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박수침으로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